서울대 병원 복도였습니다. 한 남자가 이동 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간호사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록색 수술포를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15년 전 장례를 치렀던 아내의 얼굴. 미숙이!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남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을 살리고 싶었어. 딸.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 사람. 15년 만에 나타난 아내. 그녀가 익명의 신장 기증자였다는 것을,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왔다는 것을.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5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주일 전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 형광등은 떨리는 숨을 쉬듯 깜빡이며 하얀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마치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비추는 달빛처럼. 한 남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 42살의 아버지.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10년을 일한 손. 손마디마다 칼로 새긴 듯한 상처들이 있었고 굳은 살은 세월의 지층처럼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의 구두굽이 대리석을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시계 초침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재는 소리. 상철의 심장은 그 박자에 맞춰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새장에 갇힌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 눈 밑의 다크서클은 밤의 그림자처럼 짙었습니다. 손에 든 차트를 넘기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마저 상철의 귀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습니다. 상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쾅 소리를 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지은 양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신부전. 지금 당장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들이 상철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멀고 흐릿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의 신장과는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그것은 발음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투명하지만 무겁게. 상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치 실로 연결된 인형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겨울 강물에 발을 담근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은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제 신장을, 제 간을, 제 심장을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제발.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상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의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상철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딸 지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6살. 봄꽃처럼 피어나야 할 나이. 하지만 그 꽃은 서리를 맞은 듯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소녀. 얼굴은 눈처럼 새하얗고 입술은 겨울 하늘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작은 얼굴을 반쯤 삼키고 있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초록빛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빅, 빅, 빅. 심장의 언어. 그것은 규칙적이었지만 약했습니다. 마치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상철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차갑습니다. 유리는 겨울 호수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희미한 열기가 유리로 전해졌고 그곳에 작은 김이 서렸습니다. 하얀 김. 그것은 천천히 번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그 사라지는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숨도 저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천천히 흔적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뺨을 타고 흘러 턱에서 멈췄다가 다시 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셔츠 깃이 젖었습니다. 젖은 천의 차가움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촉감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이것은 현실이구나.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한 거니? 아빠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소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실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15년 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상철은 25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던 청년. 손에는 항상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에서는 땀과 흙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 그 눈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소녀. 23. 그녀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 웃음은 상철의 하루를 지탱하는 빛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미숙은 상철이 퇴근길에 슈퍼에 들를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노란 봉지 안에는 바나나 우유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상철은 그 봉지를 받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5 남자가 바나나 우유 1개에 얼굴을 붉히다니. 하지만 그것은 우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미숙은 손바닥을 펴서 꽃잎을 받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꽃잎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봄날의 달콤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꿈을 꾸는 아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으로 한 약속. 하지만 진실한 약속.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 2평 남짓한 공간. 낡은 냉장고가 덜컹거렸고 부엌은 한 사람이 서면 가득 찰 만큼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주였습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우주.
미숙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상철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분만실, 아기의 첫 울음소리, 응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상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기쁨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지친 얼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상철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몸.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우유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그날 밤은 별들마저 숨을 죽였던 지은이의 첫 돌날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돌상 위에는 실과 돈,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복숭아처럼 통통한 볼,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긴 속눈썹이 나비 날개처럼 떨렸습니다. 미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우리 지은이 뭘 잡을까? 지은이는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수 소리, 카메라 플래시, 행복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유리 조각처럼. 밤이 깊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미숙이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케이크가 부족했습니다. 여보,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이 밤에 내가 갈게.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 봐야죠. 금방 다녀올게요. 미숙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상철이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예감은 때때로 틀리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금방 올게요. 미숙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똑똑똑.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떠나가는 기차 소리처럼. 그것이 미숙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리 그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소리. 상철은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서초동 내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영원히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영안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그 냄새가 폐를 채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죽음의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냉동고 문이 열렸습니다. 쇠가 금속을 긁는 소리. 끼익 그 소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 경찰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미소를 머금은 듯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얼음이었습니다. 상철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숙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리석에 차가움만이 있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 그것은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미숙아, 깨어나. 제발. 하지만 미숙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눈을 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2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해자분의 신원은 지갑으로 확인했습니다. 즉사. 그 단어가 상철의 귀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즉사, 즉사, 즉사. 그것은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알리는 조종. 어떻게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미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웃음.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사진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상철은 그 웃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숙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종소리 같은 웃음.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람에서 지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얼굴. 작은 주먹을 쥐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보들보들 움직였습니다. 아기에게서 분유와 베이비 파우더의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울음은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있으니까.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서툰 손길. 분유를 탔습니다. 온도를 맞추느라 몇 번이고 다시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빨았습니다. 그 작은 입이 젖병을 물고 빠는 모습을 보며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는구나.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벽돌을 날랐습니다.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지은이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엄마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상철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한 체온. 살아있다는 증거. 아기는 아빠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의 셔츠를 꼭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지은이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툴고 음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렀습니다. 미숙이 부르던 그 자장가를. 자장자장 우리 아가. 목이 메었습니다. 노래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자랐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마를 뗐습니다. 첫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상철은 또 울었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 상철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이 된 지은이는 미숙을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웃음.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상철의 가슴은 점여왔습니다. 달콤한 그리움과 쓰라린 슬픔이 뒤섞인 통증.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상철은 영정 사진을 내려왔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봄날 같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포근하고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단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상철은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 그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 매일, 매일 보고 싶단다. 잠깐 빠졌던 옛 기억에서 깨어나 보니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상철은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겨울 하늘, 별이 없는 밤하늘은 검은 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피부가 따가웠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무릎이 닿는 순간 얼음 같은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남은 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눈물이 식었습니다. 뺨 위에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깊고 무거운 침묵.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선고였습니다. 사형 선고. 상철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글자를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빚을 내서 광고를 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받아들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외면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상철은 절망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새벽 상철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나오는 꿈. 미숙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상철에게 손짓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 상철 씨, 상철 씨. 간호사의 목소리에 깼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미숙의 따뜻한 손이 사라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니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상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서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99%입니다. 거의 기적이에요. 상철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타일에 눈물이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 인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증자에게, 신에게, 하늘에게.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증자분은 익명을 원하십니다.
절대로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든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기증자분이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저희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의사를 향해, 그리고 어딘가에 계실 기증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은이의 병실에서 상철은 딸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그 소리는 연약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의 소리처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지은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상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손가락 하나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가, 천사 같은 분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지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상철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지은이를, 엄마의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날 밤 기증자의 방인 서울대 병원 7층 특실.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살. 하지만 얼굴은 40대 중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 고난의 흔적. 그것이 주름으로 희끗한 머리카락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 그 달은 15년 전에도 저렇게 떠 있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15년 전 그날 밤 미숙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서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외투를 여미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편과 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미숙은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외투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어 몸이 오싹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발을 내디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 엔진이 울부짖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소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드라이트. 2개의 눈부신 빛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쾅!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습니다. 별들이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쿵! 아스팔트의 차가움, 뺨에 닿는 거친 질감, 입안에서 쇠맛, 피맛. 여보, 지은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전기를 끈 것처럼. 순간적으로. 암흑. 사고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사상자. 운전자는 충격으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쓰러진 여자. 한 구급대원이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쪽도 즉사입니다. 미숙의 가방이 도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이 보였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23.
경찰은 신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숙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맥박이 너무 약해 감지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구의 시신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 하나는 미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미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쪽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급히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한 두부 손상, 뇌출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행정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한 신분증을 바탕으로 사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김미숙 즉사. 하지만 수술실에서 미숙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영안실의 냉동고에서. 그런데 그 시신은 누구였을까요? 사고 현장에는 또 다른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인근 골목에서 발견된 노숙자. 신원 미상. 비슷한 시간대에 동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행정착오였습니다. 두 구의 시신이 뒤바뀐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상철은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내라고 믿으며. 그리고 진짜 미숙은 수술 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했지만 경찰 기록에는 이미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틀 후 미숙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춘천 성심병원. 신원 미상 환자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그곳에서 미숙은 무명시가 되었습니다. 미숙이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미라처럼. 의사가 왔습니다. 나이든 남자 의사. 그가 설명했습니다. 춘천 성심병원. 지방도로에서 발견됨. 심각한 두부 손상. 기억상실 가능성.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그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누구죠? 오히려 환자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뼈가 붙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명시.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춘천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찾아갈 사람도 몰랐습니다.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2평. 창문도 없는 방.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하루 8시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세제가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매캐한 세제 냄새가 손에 배었습니다. 밤이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이 매일 밤 메아리 쳤습니다.
어떤 밤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꿈,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꿈,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응애, 응애.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슬픔.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주방 보조가 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병원 좀 가봐요. 요즘 머리 아프다고 자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기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둥근 터널, 좁고 답답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에 작은 종양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 그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양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MRI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과거에 심한 두부 외상을 입으셨습니다. 뇌 손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장애의 원인입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오후, 정말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쾅! 빛의 섬광,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상철의 얼굴, 웃고 있는 상철, 청혼하는 상철, 결혼식 날의 상철, 지은이, 갓 태어난 지은이, 포근한 우유 냄새, 부드러운 피부의 촉감,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던 느낌, 돌잔치, 분홍색 한복, 돌상, 그리고 그날 밤, 횡단보도, 헤드라이트, 충격.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채워졌습니다. 으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미숙, 나는 미숙이야. 1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미숙은 다음 날 기차를 탔습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산, 강, 터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밟는 서울 땅, 그 땅은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 냄새, 빵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대도시의 냄새.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지은이, 어디 있어요? 미숙이 어느 날 PC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상철, 김지은을 검색해봤더니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기증자를 찾습니다. 16살 딸 김지은이 급성 신부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글이 열렸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소녀, 창백한 얼굴, 지은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지은이. 글을 읽었습니다. 급성 신부전,
신장 이식이 필요함. 기증자를 찾고 있음. 서울대병원. 눈물이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모니터가 흐려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땡.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소녀. 지은이. 숨이 멎었습니다. 16살이 된 딸.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그 너머의 딸. 엄마가 왔어. 늦었지만 엄마가 돌아왔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수척한 몸. 하지만 미숙은 알아보았습니다. 여보, 상철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늙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 조금 구부정한 어깨. 상철은 미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의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상철은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견뎌왔구나. 혼자 딸을 키웠구나. 혼자 울었구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숙은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면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았습니다.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지은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를 찾았습니다. 신장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놀랐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신장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었습니다. 따끔한 통증.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 일치합니다. 코디네이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혈연 관계이신가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실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신원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수술 전날 밤 미숙이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달을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 15년 전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자신의 신장을 떼어 딸에게 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엄마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15년의 세월이 새긴 흔적들. 지은아, 엄마는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의 몸 일부가 내 안에서 살아갈 거야.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수술 당일 아침 미숙은 새벽 5시에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빛. 간호사가 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록색 수술복. 머리를 수술모자로 덮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이의 수술은 7시였습니다. 상철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지은 양을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 아빠, 지은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얼음처럼 차가운 손, 꼭 잡았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지은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편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증자분 모십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동 침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수술포.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딸을 살려주실 분, 절을 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침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손목이 보였습니다. 수술포 밖으로 살짝 나온 손목. 그리고 그 손목 안쪽에 있는 흉터. 초승달 모양의 흉터. 상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흉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미숙이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흉터. 처음 만났을 때 미숙이 말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끓는 물을 엎질러서 생긴 거예요. 창피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상철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지만 밀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떨리는 손으로 수술포를 들춰냈습니다. 얼굴.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 15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얼굴. 미숙이.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증발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충돌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장례까지 치렀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상철의 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꿈인가? 이게, 꿈이 아니야. 나야. 내가 돌아왔어. 상철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손의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 있었어? 어찌된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억을 잃었어. 15년 동안 둘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딸 살려야 해. 하지만 수술 끝나고 다시 만나자. 나 도망가지 않아. 이제 절대 도망가지 않아.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철은 수술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숙이 살아있다니.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례까지 치렀는데, 하지만 동시에 기적 같았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내를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되찾고 딸도 살릴 수 있다니 신이 정말 있나 봐.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다 건강합니다.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은이가 먼저 깼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중환자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상철이 곁에 있었습니다. 깼구나, 지은아. 수술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지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온 손.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셨어.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계셔. 그리고 너한테 신장을 기증해 주신 분이 엄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응, 정말이야.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복 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숙의 휠체어를 밀어 지은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미숙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우리 딸을 만나는 거야.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숙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도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16해 만에 포옹. 지은아, 우리 지은이. 엄마. 지은이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품. 따뜻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닥콩닥. 살아있는 심장 소리. 엄마 냄새가 나요. 응? 엄마 냄새. 포근한 냄새. 따뜻한 냄새. 그것은 무명 씨로 살았던 15년 동안에도 잃지 않았던 냄새. 엄마의 냄새. 사랑의 냄새.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상철도 울었습니다. 세 식구가 모두 울었습니다. 병실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식구는 미숙의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 춘천에서 깨어난 일. 행정착오로 신원이 뒤바뀐 일. 기억을 잃고 살았던 15년.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순간. 상철과 지은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후에 바로 너희를 찾으러 왔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갔었어. 5년 전에.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야?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어. 지은이 이름이 있더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니를 살리는 게 급했어. 15년 동안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하지만 엄마예요. 미안해, 지은아. 아니에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다시 안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여기,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제 심장 속에.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 몸 안에 계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 상철이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자, 집에 가자. 세 식구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풍경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파랗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집,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성장 사진들, 미숙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못 봤던 순간들, 지은이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함께할 순간들이 더 많아요. 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응, 그래.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서는 부엌.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좁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은아, 아침 먹어.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이 맛, 꿈에서 맡던 냄새 같아요. 지은이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입안에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어. 역시 당신 손맛이야. 상철도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미숙은 행복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 이 소소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한강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김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좀 봐. 강아지 같아. 미숙도 누웠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뜻함. 정말 그렇네. 상철도 누웠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상철이 말했습니다. 나도. 미숙도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이 세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식구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숙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지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가자. 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빛 아래를. 집을 향해.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림자. 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겹쳐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을 향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영원히.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말이 있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같은 인생 사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